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34화 몸의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한마디로 움직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물질의 움직임일 것입니다. 모빌리티를 연구하는 철학자인 토마스 네일은 존재와 운동이라는 책에서 거시규모, 중간규모, 미시규모를 가로질러 물질의 모든 규모에서 운동이 정지보다 근원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거시규모에서 현대 우주론은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주가 부동적이고 유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우주는 실제로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조직 자체가 이런 연속적이고 팽창적인 운동에 의해 정의됩니다. 둘째, 중간 규모에서 비선형 역학은 입자들이 에너지의 비가역적이고 연력학적이고 동적인 흐름의 영향하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의 유동, 난류, 움직임이 고전적 물질의 고정성보다 1차적입니다. 셋째, 미시규모에서 양자역학에 따르면 시공간과 중력은 실제의 근본적 면모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양자운동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정적인 고체로서 소립자라고 생각한 것들이 실제로는 진동하는 양자장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모든 규모에서 운동이 1차적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1차성은 신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의 몸의 움직임, 그리고 이 움직임과 뇌의 진화 및 발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생명 중에서도 동물은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대개 뇌를 비롯한 신경계가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뇌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뇌가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생겼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린 멍게는 바다를 헤매다니며 자신이 살아갈 바위나 산호초 등거를 찾습니다. 멍게는 이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신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를 찾아 뿌리를 내리고 나면 더 이상 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멍게는 자기 뇌를 먹어치웁니다. 멍게를 비롯한 여러 사례는 뇌가 움직임을 위해 진화된 것이라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미국 뇌과학자 로돌포 이나스는 한마디로 뇌는 운동의 내면화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생명체의 진화와 발달에 있어서 신체의 움직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와 의식의 발달에 있어서 그렇지요. 이 점을 동물의 발달 과정에서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1963년에 이른바 아기 고양이 회전목마 실험입니다. 여기 아기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A와 P인데 A는 액티브, 즉 능동이고 P는 패시브, 즉 수동의 약자입니다. 회전목마 모양의 바퀴에 묶인 새끼 고양이 A는 자기 발로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합니다. 반면 같은 바퀴에 묶인 다른 새끼 고양이 P는 고양이 A가 움직여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 덩달아 움직여지면서 수동적으로 환경을 인식합니다. 이 실험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의로 움직이든 아니면 타의로 움직여지든 두 고양이의 망막에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고양이에게 인식 능력과 행동 능력의 발달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이 실험의 놀라운 점은 시각적 자극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가 인식 능력과 행동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능동적인 아기 고양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수동적인 아기 고양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지각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각 절벽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시각 절벽 실험에서는 일종의 절벽 위에 유리판을 깔아둡니다. 고양이에게 깊이 지각이 있다면 떨어질까 두려워 유리판 위로 발을 디디지 않을 것이고, 깊이 지각이 없다면 발을 디딜 것입니다. 실험 결과 고양이 A는 아래로 떨어질까봐 발을 내딛지 않지만 P는 발을 내디딥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고양이는 깊이 지각이 발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공이 얼굴로 날아오면 A는 피하지만 P는 피하기는커녕 눈조차 깜빡이지 않습니다. P에게 주어지는 시각 정보에 따르면 공은 시시각각 커지지만 그래도 P는 공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각 절벽 실험이나 공 실험은 모두 3차원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시각 정보들이 안구로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나 P나 이런 시각 정보들은 대체로 동일했으니까요. 그러므로 A처럼 스스로 자기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런 자기 몸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각 정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익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각 능력은 애초부터 신체의 운동 능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빌리티가 우리의 인지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체의 모빌리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데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거꾸로 말해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공간에 어떤 물체를 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간 속에 있는 물체는 자신의 모든 면을 한꺼번에 다 내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앞면만, 그 중에서도 시선이 고정되는 한 부분만 시야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릇의 윗면은 어떤 형태일까요? 타원형일까요? 아니면 원형일까요? 타원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원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윗면은 분명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릇이 실제 그릇이라면 우리는 몸을 움직이거나 그릇을 돌려서 이 그릇이 다양한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너무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은 이러한 암묵적 지식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젖먹이 유아는 이러한 암묵적 지식에 충분히 숙달해 있지 못합니다. 유아는 보이지 않는 물체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가령 숨바꼭질이나 깍꿍놀이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젖먹이 유아는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문 뒤로 숨으면 문 뒤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곧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숨바꼭질이나 깍꿍놀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어디엔가 있다는 이른바 대상 영속성 의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의식은 대체로 생후 6개월부터 발달하기 시작해 24개월까지 점진적으로 발달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과학의 여러 이론들이 물질에 있어서 모빌리티가 근본적임을 보여주었다면 생명과 인간에게 있어서도 모빌리티는 이처럼 근본적입니다. 몸의 모빌리티는 뇌의 진화 및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